이야, 눈에 보이는 도자기들은 다 화 그린 초상화에 새롭게 나온 소파. 이때 살롱에 출입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그 동유럽 기행을 갔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비네소의 살롱 마켓이었어요. 실제로 출연하는 사람은 한 12~13명밖에 안 되는데 너무나 수준 높은 작은 규모의 살롱 마켓 열리고 그 관람객의 태도나 누리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중간에 이렇게 딱 그 쉬는 시간에 다 이렇게 또 샴페인 한잔 다 하시고 살롱이 이런 식으로도 현재도 활용이 되고 있구나.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또 미래님들하고 살롱 이야기 좀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살롱 궁금하신 거 아니에요? 살롱의 시작을 이야기하다 보면 부인의 역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마담 뽕파르드 뭐 이런 게 대표적 이야기인데, 아직 뽕파르드 가기 전에 누가 나오게 되냐면 랑부에라는 부인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프랑스 대사였었고 이탈리아 주재 프랑스 대사였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이제 그곳에서 자란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쭉 크다 보니까 너무나 그 고상하고 우아한 이탈리아 문화를 쫙 몸으로 흡수하고 프랑스로 본국에 돌아온 거예요. 너무 저속해. 기본적으로 차 마시는 법도 몰라, 대화 나누는 법도 몰라, 뭐 앉는 법도 몰라, 엉망인 거죠. 그래서 랑부의 부인이 이대로 가면 정말 안 된다. 많은 어떤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새로운 좀 문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서 본인의 저택을 살롱으로 꾸리게 됩니다. 큰 저택의 중앙에 뭐 이렇게 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돔 밑에 공간을 살롱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당대 명사들은 다 왔다 갔다 해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리슐리의 추기경. 옛날에 그 삼총사 같은 영화 이런 데 보다 보면 음모를 조작하는 사람 중에 리슐리의 추기경 꼭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추기경이라는 게 이 교황 밑에서 이 어떤 카톨릭의 문화를 잘 유지시켜야 되는 종교적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중세나 근대에는 추기경들이 실제 권력자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고위성직자, 상층 부르주아, 귀족 등등등이 이곳에서 막 이제 어울렸다라는 거예요. 랑부의 부인의 푸른방이라는 방이 되게 유명해요. 이 방에 뭐가 있었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일단 초상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문화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 또 하나가 흑단 테이블과 의자가 돈 들이는 공예품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어떤 원목과 어떤 재질로 테이블을 만들었냐. 그리고 중국산 혹은 델프트 도자기들. 무슨 얘기냐? 이때 최고급 예술품들은 다 중국에서 수입해온 도자기들이거든요. 베네치아 유리잔, 그리고 플랑드르제 벽걸이, 오리엔트제 깔개. 오리엔트제란 말은 이제 이스탄불 쪽에서 들어온, 아무래도 이제 천 모직 문화 되게 유명하잖아요. 장신 그 문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 푸른방 안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최고는 누구냐면 랑부의 부인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공간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조예가 깊고 우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치적 문화적 식견을 가진 마담이 계신 거죠. 17세기 살롱의 주인들 대부분 여성들이 많았고요. 한 170여 명의 여주인들 중에 한 130명 정도가 다 귀족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엘리트들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18세기가 돼도 그 흐름은 거의 유사하게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게 되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여성들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뭐 아내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어떤 삶의 욕구를 풀고 싶은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언제까지 엄마 노릇, 아버지 노릇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나는 나야. 약간 이런 게 이제 오늘날 우리의 어떤 여가 생활, 여행 문화 이런 데 투영이 되듯이, 사실 이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얼리 어답터나 프론티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머니이기도 했고 아내이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남편을 보좌하고 자식들을 기르는 일에 투자를 많이 했지만, 별도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서 독자적으로 여러 어떤 문화들을 교류하면서 문화의 주체로 우뚝 서게 되는 거죠. 살롱은 어떤 문화로 운영이 됐냐라고 얘기하면, 낮은 단계는 말, 높은 단계는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나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으로 공간을 채울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단계는 말로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근데 이 수다가 우아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내가 살롱 마켓에 갔는데 어린 신동이 하나 있는데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쳐. 그래? 걔 이름이 뭐니? 걔 뭐더라? 모차르트라나야. 실제로 이런 대화가 오가요. 맨 처음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들이 와서 거기서 말을 배우고 식견을 알게 되고 문화적 자극을 받고, 이런 공간으로도 같이 기능을 했다라는 것들. 좀 낮은 단계고, 높은 단계 뭐냐? 거기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세비네 부인이라든지 라파에트 부인 같이 그냥 마담의 호스트가 아니라
여류 작가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워낙 식견이 높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문인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뤄낸 문학의 절정이 뭐냐? 그게 서간 문학이라는 거예요. 서간 문학. 서간 문학 하면 낯설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문학책 같은 거 읽다 보면 편지 형식으로 된 글들을 보죠. 그게 다 이런 데서 나오게 된 거예요. 왜냐면 살롱에서 만난 다음에 살롱에서 만난 게 끝난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괴테 오빠 잘 지내세요. 저는 오늘 이런 걸 느꼈답니다. 내가 또 괴테가 와서 마담 저는 이런 걸 배웠답니다 하면서 편지 쓰는 게 일반화되다 보니까 그게 문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들. 젊은 청년 문인들이 마담 이런 글을 써보면 어떨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쓴 글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된 대표적 작품 같은 경우가 몽테스키 외에 어느 페르시아인의 편지, 루소의 신 엘로이즈, 평민 남자와 귀족 여성의 사랑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금기에 도전했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 제일 유명한 게 뭐냐, 살롱 문화가 프랑스에서 시작되긴 했지만 독일로도 넘어가거든요. 네, 독일에서 나타난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걸 제가 10대 때 읽으면서 사실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았는데 그냥 감동적이고 싶었어. 왠지 이걸 내가 이해하면 내가 괴테가 된 것 같았거든. 이 당시 실제로 막 그런 패션 같은 거 따라하고 막 했다고 다 하고, 그 소설 보고 나서 고백했다 자살하는 사람들 많고 막 그랬다고 해요. 여튼간 이제 어떤 이런 식의 당시 어떤 그런 새로운 형태의 사랑을 예찬하고 로망을 문학화하고 글로서 문학을 발전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또 살롱이 나온 꽃이에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 부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조프랑 부인이 되게 유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벼락부자. 결혼을 잘한 거야. 그래가지고 남편이 대단한 상층 부르주아지로 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서 그냥 수직 상승이 돼서 돈을 일확천금을 얻게 되고, 근데 평소에 교양에 대한 욕구가 컸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인의 살롱들을 드나들면서 야 나도 정말 저런 살롱을 해보고 싶다 해서 남편의 도움 속에서 큰 살롱을 열어요. 남편은 사실 되게 재밌는 게 맨날 뒤에서 앉아만 있는 거예요. 조용히 앉아있고 끝나고 나면 문 닫아주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청소해주고 셔터 내려주고. 그래서 어느 날 되게 재밌었던 일화가, 살롱에 갔더니 맨날 그 살롱을 지키고 있던 구석에 조용히 말없이 앉아있던 한 노인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분 어디 가셨냐고. 우리 남편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평생을 이 살롱을 지켜주던 분인데 너무 속상해요. 뭐 이러면서 뒤늦게 그 남편의 존재를 알았더라. 뭐 이런 일화가 있을 정도인 건데, 근데 조프랑 부인이 굉장히 중요했던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이분이 정기 모임을 여신 거예요. 월요일에는 화가들을 모았고 수요일에는 문인과 철학자들을 모아서 별도의 모임 운영했어요. 근데 이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화가의 지위가 되게 낮았어요. 화가는 그냥 환쟁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나 잘 그리는 무식쟁이도 했었는데, 드디어 살롱의 구성원이 되다 보니까 화가들의 예술적인 향취를 이해해주는 문화가 생기는 저변이 또 마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살롱에서의 조프랑 부인의 화가 모임이 없었으면 화가의 지위는 더 높아지기 어려웠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프랑스의 이 마담들, 이 살롱의 마담들은 이 유럽의 선진 지식의 구심점이다. 이런 어떤 문화들이 조프랑 부인 단계에서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절정, 마지막이란 말이 좀 어울린가? 아무튼 여성 마담들이 주도하던 살롱의 최고의 절정은 그 유명한 마담 뽕파르두. 사실은 이제 워낙 미모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루이 15세의 후궁으로도 굉장히 좀 유명했었던 여성인데, 이 뽕파르투르가 왜 중요하냐면 굉장히 식견이 있는 여성으로서 프랑스의 절대주의를 굉장히 매혹적으로 만들었던 여성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프렌치 스타일이라고도 불리게 되는 뽕파르투르 스타일. 이게 이제 지금도 이제 몇몇 그 건물들의 내장에 뽕파르투르가 직접 쓰던 그 공간이 남아 있어요. 주로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파스텔 톤 생각하시면 돼요. 연초록색, 연파랑색 이런 느낌 나죠. 그런 스타일로 방을 아름답게 꾸미는 스타일. 이게 뽕파르두 스타일의 나중에 가면 프렌치 스타일까지 불리는 어떤 미학의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세브르 도자기라고 그래가지고 이쯤 되면 뽕파르두 시대가 되면 아주 독특한 이 미적 감각을 가진 프랑스 도자기가 이때 또 길을 열려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이 어떤 그 왕실의 루이 15세의 정부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이었고 예뻤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당시에 프랑스 왕실을 더더더 예쁘고 독특하고 아름다워서 전 유럽의 왕실들이 그걸 보면서 막 와 부러워하고 따라가게끔 만드는 거.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프랑스의 우아한 문화라든지 프랑스의 어떤 도자기라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문화적 가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사람인 거죠. 근데 가장 컸던 게 뭐냐? 그가 살롱을 운영했거든요. 이 살롱에서 뭐가 등장했냐? 계몽주의가 등장을 해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사건인 거예요. 민중들이 봉기를 해서 기존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건 흔해요.
근데 왜 프랑스 대혁명을 프랑스 대혁명이라 부르냐? 그냥 봉기한 것이 아니라 봉기해서 무너뜨리면서 인권을 이야기하고 신분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근대 질서를 만들었잖아요. 즉 아이디어, 생각의 차원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민중봉기와 다른 측면인데 의도한 건 아닌데 퐁파두르가 계몽주의자들에 대한 적극적 후원자가 됩니다. 가장 많이 후원했던 건 볼테르였고 볼테르랑 굉장히 사이가 좋았었고요. 루소가 사실 이제 썼던 글들이 워낙 과격했기 때문에 루소의 글들이 금서가 되고 루소의 체포령이 떨어졌을 때도 루소를 비호해주고 은시처를 마련해줬던 게 퐁파두르예요. 그리고 몽테스키에가 글을 썼었을 때 특히 법의 정신 같은 거 우리가 학교에서 사용할 시간에 삼권 분립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불온한 글이거든요. 이때도 루이 15세를 설득하면서 이런 글 필요하다. 이게 왕실과 배척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계몽주의자들의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다 보증해줬던 사람. 그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은 디드로와 달랑베르의 백과전서. 이 백과전서 편찬 작업 같은 것들도 사실은 퐁파두르가 엄청나게 후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살롱 문화의 가장 큰 절정이 어떤 유럽의 고급스러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도 있지만 근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계몽주의라는 새로운 정신의 탄생에 이 퐁파두르의 후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본인은 이게 혁명이 일어나고 세상이 바뀔지는 전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살롱에 참여했었던 사람들도 이걸 세상에 알려서 세상을 바꿔야지, 민중을 계도해야지 이런 생각도 없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인류애를 이야기하고 계몽을 이야기하고 법을 이야기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배타적인 공간인 거죠. 근데 엘리트들이 변화하면서 여러 변화들이 일어났고 그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변화인 거예요. 아카데미 프랑세즈 같은 게 완전 보수파들의 모임 혹은 그냥 권력자들의 모임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그 유명한 퐁트넬 혹은 이 몽테스키에 같은 사람들이 회원으로 들어오는 거죠. 누구의 후원 하에서? 퐁파두르 같은 사람들의 지지하에서. 그러면서 볼테르, 계몽주의자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소위 말하는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격이 바뀌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후원하는 교육 시스템에서 나오는 컨텐츠 수준이 확 올라가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프랑스 혁명에 사상적 지원을 하게 된 거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어찌됐건 문화와 예술과 지성의 산실, 철학과 인문학의 산실 어디예요? 프랑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제 아카데미 프랑세즈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혁명기, 나폴레옹기를 겪게 되면서 아주 엘리트 교육의 산실로서 프랑스의 시스템을 또 갖게 됩니다. 이 문화가 영국과 독일로 쫙 퍼지는데 영국에서는 크게 발전하진 않습니다. 영국은 남성 중심의 클럽 문화가 강했고요. 집에서 이렇게 차를 마시는 문화가 되게 강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살롱이나 카페 문화 쪽으로 발전하진 않게 되고 오히려 독일이 이걸 많이 받아들이게 되죠. 안나 아말리아 공비가 살롱을 최초로 열었다고 해요. 여기를 드나들으면서 활동했던 사람이 괴테, 헤르더, 실러 같은 사람들이에요. 괴테는 일단 들어봤잖아요. 파우스트, 그렇죠? 그리고 헤르더는 이제 역사가로서 굉장히 역사학 발전에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기도 하고 철학자로도 하고 실러, 피테, 철학자로 또 신 이런 걸로 또 유명하죠. 근데 가장 인상적인 모임이 뭐였냐면 쇼펜하우어라고 들었어요. 쇼펜하우어, 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유명한 철학. 지금은 헤겔의 라이벌로 평가를 받지만 당대에는 본인은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데 독일의 어떤 대학생들도 헤겔만 좋아하고 이 쇼펜하우어는 인정하지 않았던, 지금 쇼펜하우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쇼펜하우어의 엄마가 되게 유명한 문인이에요. 그래서 요한나 쇼펜하우어라고 해서 이 사람이 프랑스어 되게 능통했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문학가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아들과 되게 사이가 나빴죠. 그래서 이 요한나 쇼펜하우어가 운영했었던 살롱이 되게 유명했고 여기가 또 괴테가 드나들던 이런 공간으로 굉장히 번성을 했었었죠. 독일로 들어간 살롱 문화는 독일의 어떤 철학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살롱이라는 것이 좀 작게 보면 너무나 예술적인 이런 어떤 정말 식견 높은 예술적 차원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가다 보면 유럽 정신사에 굉장히 큰 방향을 연 공간 안에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질 것이냐. 근데 살롱은 계몽주의를 만들어서 혁명을 예비했고 철학이 만들어지면서 근대사회의 기초를 놨다라는 거죠. 우리는 살롱이 없고 카페밖에 없는데 우리의 카페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질 것인가. 혹은 우리는 모여서 무슨 대화를 나눌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대화는 어떤 문화적 결과가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본다면 오늘 살롱의 역사를 다뤄본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